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기기에서 냉각장치, 그 다음에 동기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류기에서 다뤘던 것 중에서 전기자 권선법, 동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각장치인데, 냉각장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류기라고 하면은 모터가 좀 작죠. 그런데 제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모두 본 적이 있는데,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 발전기 그 발전기 하나가 건물만 해요. 그만큼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발전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죠. 큰 용량이라면은 열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 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각장치를 하는데, 냉각장치는 우리가 자연에서 냉각시키는 잔행식도 있고, 물을 이용해서 순행식, 그 다음에 기름을 이용해서 냉각하는 방식도 있는데, 발전기, 이렇게 제일 큰 용량의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가스 중에서도 수소냉각 방식 있죠. 수소냉각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소냉각 방식을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수치 같은 것들이 조금 까다롭지만은요, 수치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수소의 밀도는 공기의 약 7%입니다. 그래서 풍선, 바람풍 있죠? 중력에 의해서 회전을 방해하는 그 풍선이 공기에 비해 약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재 중에서 풍선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속기에서는 고속일수록 풍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때는 전체 효율을 0.75에서 1% 정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효율이 좋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0.75에서 1% 정도, 굉장히 작은 수치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1메가, 2메가가 더 큰 겁니다. 더 많은 전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공기의 약 14배, 비열은 14배이므로 열전도율이 약 6.7배 정도 됩니다. 6.7배고 표면 방산율이 1.5배 정도 냉각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공기로 냉각하는 것보다, 기계보다 크게는 25%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로 냉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수소 냉각이죠. 이 발전기를 우리가 수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전폐를 합니다. 전폐를 해서 냉각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내버려 두는 것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감소됩니다. 어떻게? 25% 적게, 4분의 1 더 적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출력은 25%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술적으로 힘들더라도 어떻게 규모도 줄일 수가 있고, 출력도 줄일 수가 있고, 출력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코일의 수소를 사용해서 전련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고, 전폐형, 전부 폐했다는 겁니다. 닫았다는 겁니다. 반폐형도 있어요. 근데 수소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죠. 따라서 전폐형을 사용합니다. 불순물의 침입이 없고 소음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것, 불순물 같은 것도 우리가 이 가스 냉각을 해서 전폐형을 하면은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방폭 설비입니다. 우리가 수소하면은 약간 수소 폭탄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폭파 방지 장치에서 방폭 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서 수소 자동차 있죠. 수소 자동차도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안정성에 염려를 두는 분이 계신데, 수소 자동차는 이런 수소 폭탄이나 이런 수소 냉각보다는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해서 모두 폭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냉각 장치에서는 방폭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비가 고가죠. 당연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타빈 발전기나 대형 동기 조상기에 채용합니다. 크기도 작고 우리가 용량이 작은데
그 작은 용도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수소냉각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형 동기조산기나 터빈 발전기 등의 용량이 큰 곳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가시면 회전자에 의한 종류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했지만은 이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합니다.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고, 그래서 첫 번째 회전 계자형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기자가 고정이고 전기자가 외부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전압이 높고 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되면 전류도 커지게 되고, 삼상 권선의 경우에는 내선의 도선을 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계자형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기자를 고정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보세요. 전기자 권선이 전압이 높습니다. 이렇게 10,000V, 15,000V의 전압이 발생된다라고 했죠. 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도중에서 인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인출하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자회로는 직류의 저압회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계자는 어떻게 계자 권선을 감아요. 그래서 여기 직류 여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나오는 전압 전류는 10,000V에 10,000A라고 했을 때 계자는 자석만 만드는 거죠. 따라서 100V에 10A 정도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자가 회전해도 크게 안정성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자회로는 직류회로의 저압회로이므로 소요 동력이 작고 인출 도선이 2개만 필요합니다. 직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도선만 필요하게 되고, 계자극은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간단하게 그랬지만 전기자 권선법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감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자는 권선에 감긴 것도 간단하고 전압 전류도 작고 선의 개수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장시에 과도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도 안정도라는 것은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인데요. 고장이 났을 때, 지락사고 같은 고장이 났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장시의 과도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하기 쉽다. 관성을 크게 하는 건 플라이휠 이런 것들을 크게 하기 쉽습니다. 그 두 번째, 회전 전기자형은 직류기에서 했던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직류기에서 했던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전기자형을 했죠. 그런데 계자극을 고정자로 한 것으로 특수 용도 및 극히 소용량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기는 대부분 회전 계자형입니다. 3번 유도자형이 있습니다. 유도자형은 전기자와 계자가 모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와 계자가 모두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도자란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유도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자극과 전기자를 함께 고정시키고 그 중앙에 유도자라고 하는 권선이 없는 회전자를 갖춘 것으로, 얘는 우리가 보통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니까요 60Hz 주파수를 발생시키죠. 얘는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의 고주파 발전기, 60Hz의 주파수를 원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회전 계자형 하면 되는데, 수백에서 수만 Hz 정도의 높은 주파수의 전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유도자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 계자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동기계에서 회전 전기자형이나 뭐 유도자형은 건너뛰고요. 회전 계자형이라고 했을 때 회전 계자형도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회전 계자형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보세요. 전기자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3, 4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계자가 회전을 하는데 어떤 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극이지 이극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극입니다. 사극 6극 8극 이런 식으로 극의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자의 구조상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계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자 극의 수를 2개 혹은 많이 해봤자 한 4개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계자형에서 그 회전 계자형의 종류에 뭐가 있다? 철극형과 비철극 우리가 철극형과 원통형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원통처럼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철극형입니다. 근데 이름을 보세요. 철극형이라 하기도 하고 돌극형이라 하기도 합니다. 철극형, 돌극형. 그래서 철극형, 돌극형인데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일단 극수가 많다. 극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보통 6극, 8극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극 아시죠? 공극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짧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크죠. 작고 큽니다. 그래서 공극이 불균일합니다. 국수가 많고 공극 불균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NS는 P분의 120F 동기기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죠. P분의 120F에서 극수가 많으면 회전수가 작죠. NS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동기 속도가 작습니다. 즉 속도가 느리다. 우리가 발전기의 대표적인 것이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가 있는데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중에서 느린 게 뭐예요? 속도가 느린 거. 터빈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수차 발전기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수차 발전기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비돌극형이에요. 비돌극형. 그 다음에 원통형. 돌극형, 비돌극형. 원통형, 철극형 요거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극수가 작아요. 그 다음에 공극이 어디나 균일하죠. 그래서 공극이 균일합니다. 반대로 NS는 P분의 120F에서 극수가 작으니까 회전속도가 큽니다. 회전속도 커요. 얘는 어디? 터빈. 전기를 이용한 터빈. 터빈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회전자,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종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종류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자 방식에 따라서 자여자, 타여자, 자여자,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했는데 동기기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회전자의 종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눠요. 회전자 종류에 의해서 철극형과 돌극형과 비돌극형 혹은 철극형과 원통형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종류고요. 먼저 돌극형, 철극형 한번 볼게요. 공극이 불균일하고 극수가 많기 때문에 수차 발전기에 이용되고요. 전기자 철심은 앞에서도 했지만 0.35에서 0.5mm의 규소 강판입니다. 전기자 코일은 또 앞에 거와 동일합니다. 직류기와 동일해요. 소형은 둥근 거, 중형 이상은 평각 동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우산형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철극형에서
얘가 축을 가지고 모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태가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산 모양이죠. 예, 우산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베어링이 회전자의 베어링 이 안쪽에 스트레스 베어링이 있는 구조가 우산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나오는 게 XD, XQ. XD, XQ에서 X는 뭐냐면 리액턴스죠. R은 저항, 임피던스는 Z고요. 리액턴스가 X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극만 했을 때 이쪽 직축 성분이 크고 얘가 지금 횡축 성분이 있죠. 성분이 작습니다. 횡축 성분이 작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직축 성분이나 횡축 성분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XD가 뭐냐면 직축 성분 리액턴스고요. XQ가 횡축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구조상 얘는 직축, 뭐 구조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계자의 모양에 따라서 스테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직축, 이극인 경우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D와 XQ가 같다라고 합니다. 모양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가 똑같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비돌극형 원통형의 경우는 공극이 균일하고 극수가 적기 때문에 고속기인 터빈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XD는 XQ,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계자의 모양에 따른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직육이 했던 것처럼 원동기에 의한 분류. 지금 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계자가 우리가 자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직류 여자기, 직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가만히 있는 대신에 계자가 회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계자를 회전시켜 줘야 되는 거. 그게 뭐냐? 수력발전소에서는 수차가 회전시켜 주는 거고, 화력발전소에서는 터빈이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통틀어서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 계자를 회전시켜 주는 게 뭐냐? 그 원리에 따라서 수차 발전기, 수차 회전, 터빈 발전기, 전기 터빈 또는 가스 터빈에서 회전, 엔진 발전기, 내연기관 있죠. 엔진, 내연기관, 기름 넣어서 하는 거, 엔진 발전기. 혹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뭐 건물이나 공장 등에 있는 비상 발전기 있죠. 이런 것들을 엔진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는, 냉각 방식은 공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가스에 의해서, 수소에 의해서. 그러면 공기 냉각 방식은 소형기나 중형기나 대형 저속기 등의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기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냉각, 유냉각, 물, 기름, 가스 냉각은 대형 고속기, 대형이고 고속으로 회전하면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거기에는 우리가 수소 냉각, 유냉각, 가스 냉각 방식이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동기발전기의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직류기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류기에서 뭘 했냐면 직류발전기 이론할 때 전기자 권선법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에서 뭐 환상권, 고상권, 패로권, 계로권, 이층권, 단층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류발전기의 기전력 E는 60A분의 P자판은 K-파이 N 기전력의 크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정류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류할 때 이상적인 정류물, 리액턴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동기기에서도 동기발전기 이론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뭐가 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전기자 권선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했었죠. 직류기 할 때. 전기자 반작용도 하고. 다만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정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여기에서는 정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교류니까. 예. 그래서 동기발전기 이론이라고 해서
권선법이나 그 다음에 권선법, 그 다음에 기전력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전기자 반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권선법 보도록 할게요. 권선법인데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보세요. 직류기 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면 계자가 이렇게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자의 홈을 파고요. 홈을 파고 이것을 어떻게 갚느냐? 갚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 사용하지 않고요. 개로권, 열린 것과 패러권이 있습니다. 개로권 사용하지 않고요. 패러권에는 단층권과 2층권이 있습니다. 2층권이 있는데 단층권 사용하지 않고 보세요. 파권과 직류기에서는 파권과 중권이 있습니다. 파권과 중권이 있는데 직류기에서는 파권, 중권 이렇게 사용했었죠. 직류에서 고상권의 패로권의 2층권의 파권과 중권인데 우리가 파권, 중권에다 쇠권이라는 게 있어요. 쇠권이 있는데 동기기에서는 여기서 합니다. 파권이나 쇠권을 사용하지 않고 중권만 사용을 해요. 동기기에서는요. 그런데 중권을 또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집중권과 분포권이요. 그 다음에 전절권과 단절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동기기는 우리가 보세요. 직류기에서 이렇게 했지만 동기기는 용량도 더 크고 구조도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지금 계자가 있죠. 이 권선을 갚는 방법이 있죠. 이 권선을 갚는 방법 요거 어떻게 갚느냐?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합니다. 분포권과 단절권. 이유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일단 이렇게 했을 때 기전력의 크기 있죠. 기전력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은 파형이 이쁘게 나와요. 파형이 정연파로 딱 깔끔한 그런 정연파가 나옵니다. 보세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전기 시작이죠.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시작부터. 근데 시작을 하는데 할 때 무조건 전압의 크기만 크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으냐? 그게 아니죠. 양질의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막 고조파가 포함된 이런 뭐 깔끔하지 못한 정연파, 비정연파죠. 그런 것들이 내보낼 때부터 그런 비정연파가 나갔다고 하면 뒤에서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갈 때는 크기는 비록 작다 하더라도 파형은 깔끔해야 돼요. 깨끗한 정연파가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송전솔로 변압기 이런 것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전압의 크기가 비록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깔끔한 고조파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류기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전기자 권선법을 먼저 봅니다. 단층권과 2층권이 있는데 결론은 뭐다? 동기기에서는 2층권을 사용하게 되고 중권, 파권, 세권이 있는데 동기기에서는 중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파권 및 세권 특수한 경우만 사용되니까 특수한 경우만 사용된다 하면은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분포권과 집중권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분포시켰다 혹은 집중시켰다 이런 의미가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좌가 N이고 S예요.
S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에 홈을 파죠. 홈을 팝니다. 그러면 이 N극에 포함되는 요 홈 있죠. 홈이 3개라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 권선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도체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슬롯 하나에 모두 몽창 넣는 것을 집중시켜서 넣는다고 합니다. 집중시켜서 넣는다 해서 집중권이라 하고요. 얘를 총 3개를 하나 이렇게 분포시켜서 넣는 것을 분포권이라고 합니다. 분포권. 만들기나 혹은 기전력의 크기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집중권, 하나의 슬롯에 3개를 다 넣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넣는 분포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볼게요. 분포권과 집중권 교재를 한번 봅니다. 1극 한 상에 극 하나, 상 하나에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수가 1개가 되는 권선을 지금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을 1개, 하나의 몽창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집중권 2개 이상의 분포되는 것을 분포권이라며 동기발전기에서는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세요. 집중권은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슬롯에 모두 집어넣은 것이고, 분포권은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 이렇게 골고루 집어넣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포권 계수라고 있습니다. KD 분포권 계수요. 얘는 뭐냐?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를 따졌을 때 가장 큰 기전력의 상태는 집중권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집중권으로 고권일 때 기전력, 집중권일 때 기전력의 크기 분의 분포권으로 일 때 기전력 크기입니다. 이 값은 아무리 크더라도 1이고요. 보통 1보다 더 적은 값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공식은 실제 뭐 전공 서적 보면 나와요. 근데 시험을 위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 공식 같은 거를 왜 나오냐 하면은 1시간 잡아먹습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했더니만 Q에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가 분포권 계수입니다. 집중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 분해, 분포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 예를 들어서 집중권으로 했을 때 100V고 분포권으로 했을 때 90V가 나왔다? 그러면 분포권 계수는 0.9입니다. 100분의 90에서 0.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Q는 매극, 매상당 슬로스입니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 그 다음에 파이는 우리가 180도 있죠. 180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 M은 뭐예요? M은 상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3상이죠. 3상일 때는 M에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집중권일 때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1이라 그랬습니다. 1.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Q가 1이면은 집중권이죠. Q가 1이면 집중권입니다. Q가 1이면 1이면 사인 EM분의 파이 사인 EM분의 파이에서 얘가 1인 거예요. 즉 집중권일 때 얘가 1이죠. 당연하게. 왜 집중권이니까? 집중권일 때 기전력보다 집중권일 때 기전력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M은 보통 상수라 보시면 돼요. 상수. 그러면 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 Q는 어떻게 구해요? Q는 매극 매상당 슬로스. 매극 매상당 슬로스. 그럼 얘를 말을 공식으로 풀어보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 총 슬로스 있죠. 슬로스를 극수 곱하기 상수로 나눈 겁니다. 이것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 Q가 되는 거죠. Q.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있지만 N차 고조파에서 분포관계에서 보세요. K, D의 N차 고조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는 기본파에 대한 겁니다. 기본파. 보세요. KD는 Q의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죠. 파인데 여기에서 만약 N차 고조파라고 하면 N차 고조파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 여기 N파이만 해주면 됩니다. N파이. 그 만약에 내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 값이 만약에 0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값이 0으로 한다는 것은 집중권일 때 기전력분의 N차 고조파 분포권일 때 기전력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것이 3차 고조파라고 했을 때 이 값이 0이라면 이것은 분포권으로 해서 3고조파 전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3고조파 전압을 없앴으니까 뭐 깨끗한 정연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인 기본파에다가 고조파가 합쳐서 나오는데 원하는 고조파를 없앴을 때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원하는 고조파가 0이 되고 원하는 뭐 깨끗한 출력파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차 고조파의 공식은 Q sin ENQ분의 N파이 분의 sin EN분의 N파이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원하는 N차 고조파에 제거할 수 있다. 원하는 N차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요 공식 있죠?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거 하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M이고 Q는 매금 해상단 슬로스인데 매금 해상단 슬로스 Q는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총 슬로스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N차 고조파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총 코일수는 직류기 할 때 했었죠. 총 코일수는 2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층수인데 우리가 만약 2층권 쓰죠. 2층권이라면 2가 약분되어서 총 코일수는 총 슬로스하고 같다. 예, 직류기 할 때 했던 내용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은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총 코일수는 2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포권 귀찮고 전압도 떨어지는데 이 분포권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분포권으로 했을 때 특징이 뭐냐 볼게요. 첫 번째 고조파에 의한 파형의 개선, 고조파 제거에 의한,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런 값들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원하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여기에 3개가 있고 얘는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식은 자기학 과목에서 배웠는데요. 인덕턴스 L은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권수가 3의 제곱 곱하기 하나 있죠? 얼마? 9죠? 3의 제곱 곱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9예요, 9.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권수의 제곱이라는 얼마? 1의 제곱, 하나 1,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얼마요? 3입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권수가 작게 감겨 있을수록 인덕턴스가 작아요. 그러면 엑셀 누설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니까 리액턴스가 뭐다? 얘는 9고요. 얘는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가 분포권으로 하면 리액턴스 값이 작다. 리액턴스 값이 작다. 그 다음에 콜에서 열발산이 고르게 분포되므로 권선의 과열을 방지한다.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세 개가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한 열이 여기에서 집중되죠. 열이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열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 발산이 얘가 더 좋은 거죠.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코일의 열 발산이 고르게 분포되므로 권선의 과열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기전력이 KD가 뭐다? 분포권 개수죠. KD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포권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단절권과 전절권이 있습니다. 단절권은 무슨 단이냐? 짧다는 거예요. 짧다.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N극, S극이요. 그리고 지금 슬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슬롯이요, 슬롯.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단절권은 짧다는 거고요. 전절권은 전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극이 N에서 S, 극이 N이고 S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코일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요. 즉 극의 간격과 코일의 간격이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절권은 뭐냐면 극의 간격이 N이고 S인데 코일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즉 얘는 지금 극의 간격과 코일의 간격이 동일한 거고요. 얘는 극 간격보다 코일의 간격이 더 짧다. 짧다 해서 단절권입니다. 짧다 해서 단절권. 우리가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볼게요. 단절권과 전절권. 코일의 간격,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다. 뭐 이런 코일의 간격이 극 간격과 동일한 겁니다. 극 간격도 여기서 여기, 코일 간격도 여기서 여기. 이런 것을 전절권이라고, 극 간격보다 작은 것을 단절권이라 하는데, 극 간격은 여기에서 여기인데, 코일 간격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이런 것을 단절권이라 하는데, 동기면적에서는 얘가 맞을 것 같은데 단절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분포권을 쓰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볼게요. 일단 단절권 개수 KP입니다. 분포권 개수는 KD, 단절권 개수는 KP입니다. 얘는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전절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 전압분해, 단절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입니다. 전절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분해, 단절권으로 했을 때 기전력인데 이것은 공식이 약간 간단합니다. 사인 2분의 베타파이요.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여기에서 베타가 뭐냐? 나머지는 아시죠? 파이는 180도고요. 베타는 극간격 분의 코일 간격이에요. 극간격 분의 코일 간격. 보세요. 만약에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으면 전절권이죠. 사인 2분의 같으면 1이죠. 베타가 1이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죠.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럼 당연히 같은 거죠. 왜? 전절권이니까. 근데 단절권은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이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작겠죠. 그런데 이 간격이라는 게 길이겠죠. 길이의 개념이겠죠. 그랬을 때 이 길이를 미터로 하느냐 센티미터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간격은 슬롯으로 합니다. 슬롯.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보세요.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극간격은 하나, 둘, 셋, 넷. 4개고요. 코일 간격 어떻게? 코일 간격은 하나, 둘, 3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코일 간격은 3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슬롯의 개수, 슬롯 홈의 개수를 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예, 길이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단절 비율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인데 극간격은 어떻게 해요? 극간격 예를 들어서 총 슬롯수가 54슬롯이고요. 극수가 6극이다. 그러면 얼마? 극간격은 어떻게 돼요? 총 슬롯 54개인데 극수는 6극이니까 얼마? 6분의 54 하면 9슬롯이 되죠. 9슬롯. 그래서 극의 간격은 9슬롯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N차 고조파에서도 사인 2분의 N 베타파이 N차 우리가 분포권하고 똑같아요. 사인 2분의 N 베타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얘도 특징이 있습니다. 단절권으로 했을 때 특징은 분포권과 비슷해요. 첫 번째, 고조파 제거에 의한 파형의 개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나갈 때는 크기보다는 양질의 전원 공급해서 문 뒷부분의 기계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용해서 고조파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동량의 감소에 의한 기계적인 크기 감소로 인해 경제적이다. 동량. 보세요. 지금 여기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감는 것 하고요. 이렇게 감는 것. 우리가 동량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동기발전기가 건물 빌딩 하나만 하다 그랬죠. 건물만 하다 그랬습니다. 사무실 엄청 큰 사무실만 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만큼 하고 이만큼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단절권을 하면은 권선이 적게 되겠죠. 짧으니까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절권에 비해서 유기기전력은 KP배로 감소합니다. 분포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권선계수라고 합니다. 권선계수를 K, W 권선을 감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권선계수. 우리가 선을 뭐라 그래요? 와이어라 그러죠. 와이어. 해서 W입니다. W는 보다 KP 곱하기 KD. 분포권 계수 곱하기 단절권 계수에서 KD 곱하기 KP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건선법 있죠. 동기기에서는 단골로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공식도 그렇고요.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했을 때 특징들 그런 것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류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동기기만에 갖는 그런 권선의 특징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